예, 마지막 17장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환경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접근, 뭐 경제학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인 어떤 조건이나 경제학적인 개념을 쓰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쨌든 우리 경제의 시대고 모든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비용, 경제적인 편익 뭐 이런 걸로 환산되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이 환경적인 가치, 그냥 가치가 높다, 뭐 보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 역시도 좀 경제학적인 개념들, 뭐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 설명하면 사람들이 또 쉽게 와닿고 이것들 측정이 가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들, 그리고 정치나 정책에 대한 접근들, 그다음에 세계관,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의 얘기들인데 결국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들이죠. 바탕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들, 그 가치관을 통해 사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도시를 형성시켜 나가는 어떤 정책들,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진 어떤 자원과 돈,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들의 순환 과정,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접근들, 이런 어떤 모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나오는 데가 채터누가라는 테네시주라고, 사실 우리가 미국을 가도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주나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 사진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워터프런트, 큰 강, 호수인지 강인지 모르겠는데 강이에요. 강변인데 거기에 어떤 요트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우리 채테누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테누가라는 도시가, 이 채테누가가 좀 이름이 좀 특이한데 미국의 이 지역에 이제 인디안 부족들, 추장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이 됐다라고 그러죠. 60년대에는 이 도시가 산업 도시로 굉장히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산업이라는 건 늘 이제 변해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페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변해가다 보니까 산업이나 제조업이 꾸준하게 이렇게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잘 없어요. 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끊임없이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한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 산업이 한마디로 이렇게 페이스 아웃, 쇠퇴하게 되면 그 도시 자체가 몰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어 있었던 우리 미국의 지금 디트로이트 있죠. 디트로이트. 그 도시가 지금 굉장히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쨌든 이 채타누가 같은 도시도요. 미리 산업으로 흥황했다가 1960년대 이미 그런 일을 맞아버렸어요. Dirtiest Air in the USA라니까 미국에서 제일 뭐 더러운 도시로 유명했던 그 강 주변으로 산업 제조업이 쫙 들어서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폐수 때문에 강은 일단 포기가 된 거예요. 도시에서 강이 포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산업 도시가 됐는데 그 산업마저 물러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시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굉장히 이제 오염돼간 도시가 됐는데 근데 그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다. 한두 사람이 살리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민 전체의 어떤 참여랑 노력, 정책, 사실 이런 경우에 시민들이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어떤 자기의 이익보다는 어떤 도시의 어떤 공공환경들 그런 걸 내놔서 자기들의 또 사익을 포기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런 노력들이 되지 않으면은 도시 자체가 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 스스로가 80년대에 비전 2000이라는 걸 만들고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강을 살리는데 그 강을 살리는 것 자체를 일단 우리 지역의 로컬 잡으로 하고 강을 살리는데 청년들 뭐 고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청년들 데리고 와서 강을 살리고 강을 정비하고 강의 쓰레기를 찾아내서 폐기 처분하고 어떤 그런 노력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지역의 환경 자체를 살리는 거를 그 지역의 어떤 로컬 잡으로 하는 그런 사소한 일에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제 그 범위를 늘려나간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일단은 어떤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냐면요. 이 마을에서는 디젤 버스를 타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전기차나 전기버스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때거든요. 전기버스가 그리고 여러분 타보시면요 좀 답답해요. 우리나라 버스
뭐 출발하면 왕 갔다가 멈출 때 확 멈추고 해서 사람 막 다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우리나라 급한 성미에 맞고 그런데 이 전기차는 갈 때도요 시동이 한 번에 왕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달달달달달달 하다 간단 말이에요. 가는 속도도 좀 비교적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통 시스템으로 가려면은 시민들 전체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죽어가는 도시 살리기 위해서 큰 희생을 한 거죠. 어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들, 야 우리 자동차 버리고 공기가 깨끗해질 때까지 어, 그러니까 재생, 리사이클링을 하고 되도록 전기차를 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거기 나온 돈으로 우선적으로 환경 파괴의 어떤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를 먼저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자.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주정부나 어떤 연방 정부 차원의 또 지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전해서 강을 살렸어요. 그 폐허가 되었던 그 오염 물질이 그냥 득실득실하고 아무도 그냥 오기 싫어했던 시민들도 피하고 싶었던 강을 살려서 지금은 강의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계천 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모델이 되었고 지금은 이 강과 관련된 축제나 환경을 찾아서 이제 오는 관광객만 해도 지금 이 리버밴드 축제라고 하는데요. 뭐 6월에 있는 축제인가 그런데 여기만 해도 관광객이 한 100만 정도 온다는 그 정도면 크지 않은 도시 100만의 관광객이 온다. 뭐 관광 도시로 일어섰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 하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도시학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찰스 몽고메리라고 Every good thing is connected. 모든 환경과 우리 어떤 삶의 환경을 바꾸는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뭐 온난화가스를 감소하는 문제, 오염물질을 줄이는 문제, 빈곤한 어떤 주거지들을 우리가 정비하는 문제, 도시의 삶을 쾌적하게 하는 문제, 차량을 줄이고 좀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묶여서 그 전체가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리돼서 따로따로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좋은 공간, 좋은 도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하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더라. 이 도시도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도시 환경을 살리는 것들이 어떤 결국은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의 새로운 도시를 어떤 경제적으로 새로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 결국은 다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별도의 것이 아니었다. 도시가 잘 사는 것들도 결국 도시의 환경을 치료하는 데서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깨달음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제학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학. 그래서 생태경제학자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은 인간의 경제 체계를 생물권의 하위 체계로 봐야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림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오늘날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체계는요. 여러분 경제학 개론 정도는 다 배웠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체계 이게 뭐냐면 사실 생산과 소비 간의 어떤 순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생산과 소비. 또는 어떻게 됩니까? 공장과 어떤 가게, 그러니까 집, 하우스죠, 하우스.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는 물품을 생산해서 가게에다 걸 팔고요. 가게는 또 생산 측에다 어떻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또 임금을 제공하고 어떤 이런 생산과 가게들 간의 어떤 순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정밀한 연구들 여기서 이 순환을 기초로 해서 많은 또 경제학적인 테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소비 측과 생산 측 간의 어떤 순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순환 체계냐? 여기서 돌고 돌기만 하면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결코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게 있고요.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으면 사실 이 체계가 성립을 안 해. 그렇죠. 이게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체계입니까? 아니에요. 생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자원이 들어와야 돼요. 자원은 어디로 들어오냐? 결국은 태양광을 기초로 해서 자연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을
석유, 석탄을 비롯해서 모든 어떤 자원들, 리소스라고 그러죠. 리소스. 모든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걸 갖다가 부차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할 뿐이다. 어, 들어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게 있다. 들어오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죠. 그렇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이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예수님은 빵도 만들어내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더란 얘기죠. 자,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인플로어, 인풋이 있어야 된다. 아웃풋이 있을까요? 아웃풋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 쓰레기, 모든 폐기물들 어떻게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먹어서 삼켜서 사라지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남습니다. 분자, 원자 덩어리 하나하나가 언젠가 어디선가는 다 남아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출되는 것들은 낮은 상태의 리소스, 말하자면 폐기물의 상태로 환경 가운데 우린 돌려주게 된다. 그럼 뭐죠? 우리가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경제체계, 경제에 죽고 사는데 그것들이 알고 보면은 근데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는 체계는 또 뭐예요? 지구 환경 가운데 어쩌면 우주적인 체계 가운데 크게 돌고 도는 체계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돌고 도는 체계. 크게 돌고 돌아요. 그런 중에 인간이 조그만 체계. 그러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전체를 갖다 토탈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작은 시스템을 우리가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요. 서브 시스템. 사실은 지구 환경, 우주의 어떤 전반적인 순환 체계 가운데 하나의 작은 부차적인 체계, 서브 시스템에 불과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브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전체 시스템이 손상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망가지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체계라는 것들도 알고 보면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적인 지구 환경의 순환 체계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그 전체 체계의 어떤 순환 시스템을 우리가 손상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우리가 조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서브 시스템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요 그림을 보면요. 요 그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체계예요. 들어오고 나가는데 화살표는 있지만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신경 쓰고 있지 않죠. 이게 오늘날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 시대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경제체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 웨이스트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조금 제가 그 수준 낮은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먹고 싸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싸면 한마디로 짱. 이런 어떤 체계.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뱉는 거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남들이 먹기 전에 그렇잖아. 남들이 먹기 전에 많이 먹고 또 누가 뭐 더러워지든 간에 많이 싸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많이 뚱뚱해지는 비만해지면은 최고인 그런 체계잖아요. 인류 역사상 진짜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은 서구 열강들이 그리고 일본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어떤 자원 많은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다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어떻게 돼? 식민지를 막 깃발 꽂고 찍고 다니면서 그 영토를 많이 널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고 또 많이 뱉었죠. 그런 나라들이 제국으로 선진국으로 등극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체계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경제 체계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많이 주워 먹고 많이 싸고 비만해져 버리면은 최고인 그런 체계를 어떻게 보면 달려왔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접근을 갖다가 우리가 하이 웨이스트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어차피 임자 없는 자원이고 임자 없는 뭐라 그러죠? 버려도 아무도 뭐 신경 안 쓰는 폐기물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게 효율적으로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을 늘리고 버리는 것도 최소화하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이 웨이스트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결국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태경제학자, 이컬러지컬 이코노미스트 또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바이러먼털 이코노미스트도 있습니다. 생태경제학, 뭐 환경경제학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 생태경제학자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약간 더 진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들은 아이고 죽겠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가지고
어쨌든 하위 체계라는 거,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 인생이 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전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 환경의 전체 순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서브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것들을 우리 경제 체계 가운데 인식하고 경제 체계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바꿀 거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경제 체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경제학 개론들 또는 뭐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자원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경제학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그런 접근도 최근에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학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암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의 공급은 아마도 무한할 것이다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모든 경제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이 유한한 것이고 언제 고갈된다라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체계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자원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무한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예감들이 많이 드니까 또 여기서 어떤 가정을 덧붙여요. 만약 무한하지 않고 유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과학기술이 대체 자원 substitute 대체품이라고 그러죠. 대체 자원을 개발해 줄 것이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가정을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홀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류 사회 발전들, 과학기술의 발전이 심지어는 자원의 어떤 고갈까지도 무마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 하에 사실은 발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 체계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 버리는 것들, 이것이 폐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들이 들어간 경제학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잘 없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환경경제학, 생태경제학자들은 이제는 그 지평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싸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이제 받드는 경제 체계들 시장 경제 위주거든요. 시장이라는 거. 근데 시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것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환경의 어떤 순환 체계로 보면 얼마나 작은 일부분이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환경 경제학에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개념들입니다. 환경 경제학에서는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을 그렇죠.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캐피탈,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자원 그것들도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되고요. 그것들도 고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경제학적인 지평을 좀 더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관련시켜서 다시 한번 개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환경 경제학 내지 생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경제학 이걸 뭐 경제학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학도 여러 조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아담 스미스의 뭐 자유주의 경제학, 고정 경제학이라고 그러나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런가 하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도 하고 개발 사업도 벌리고 그러면서 어떤 경제를 갖다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의 어떤 케인즈 경제학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뭐 뉴딜 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 오늘날의 경제적인 조류는 뭐 어떤 얘기들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오늘날은 이제 새로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어떤 득세하는 시대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역시 이제 시장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어떤 고정 경제학의 개념들 그런 것들 여전히 받아들입니다.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자유시장주의 그런 접근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몇몇 어떤 한 밸브에 해당하는 한 연결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화량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그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그 위의 모든 부분들은 역시 작은 정부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체계인데
단 여기서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 시대와는 달리 신고전주의 경제 시대에는 전 세계의 어떤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시간적으로 교통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 시대에 나온 얘기들이 뭡니까? 글로벌 세계화라든가 이런 패러다임과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FTA 관세 협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 패러다임,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무는 부분에서 그리고 경계를 갖다 잘 조절하는 그 부분에서만 이제 정부가 잘 관여하면 되고 돌아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 뭐 그 개념이 이제 더 이상 특이하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오늘날 어쨌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글로벌이란 단어.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어떤 패러다임 우리가 그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날의 주류는 어쨌든 간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 뭐냐? 세계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환경경제학자들, 생태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밑에 두 가지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굳이 구분을 하자면 물론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극소수파다. 경제학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로베르토 코스탄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컬러지컬 이코노미스트. 아까 말했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관점의 회의를 전달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경제 체계가 성립하는데 왜 기존의 어떤 경제 체계들은 자유시장을 얘기하면서 자원이 유한하고 지구 환경이 유한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가?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제학이 고려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자원이 과연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자원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임이 오늘날 이미 약간 드러나고 있죠.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기, 대기예요, 여러분들. 대기. 공기를 자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자원이에요.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근데 공기는 이거 대체가 불가능해요. 서브스티튜트가 없어요. 공기를 우리가 고갈시켰나요? 고갈시키고 있죠. 공기를 갖다가 뭐 우주로 빼내버린 건 아니지만 공기의 구성 성분을 우리가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질소하고 탄소가 너무 많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건 뭐야?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공기라는 자원이 대체 불가능한데 우리가 그걸 소모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라는 게 그러니까는 단순히 환경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의 고갈 측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원의 고갈. 그래서 이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둘째,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성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하게 봐요. 성장은 결국 무한할 것이다. 이 성장 곡선이 있죠. 성장은 무한할 것이다 라고 봐요. 그 성장의 기초에서 모든 어떤 경제적인 기대가 맞춰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공약을 하면요. 물론 요번에는 뭐 너무 정치적인 어떤 선거가 돼버리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선거가 돼버리다 보니까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찍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별로 없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약간 그냥 넘어갔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우리나라 성장률을 몇 프로로 하겠다. 여기에 공약 1번이 돼버려요. 그게 신문 1면에 딱 나버립니다. A 후보는 뭐 5%, B 후보는 6%. 그러니까 다시 A 후보가 어떻게 돼? 저기 6%였네. 그럼 우리까지 거 7%. 다시 B 후보는 어떻게? 그럼 우리는 7.5%. 이렇게 막 성장률을 갖다가 이렇게 블러핑해서 막 이렇게 일공약으로 삼는 것들이 대통령 선거의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성장률이라는 게 뭔데? 성장률 1%가 늘어나면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나?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막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괜히 뭔가 든든할 것 같고 우리 일자리도 생길 것 같고 그런 기대들이 있죠.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체계, 경제적인 동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장률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걸 아까 말한 그런 자연환경 정책 차원으로 보면 뭡니까? 따지고 보면 단순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싸겠다, 더 많이 비만해지겠다라는 그런 선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그런 성장 위주의 어떤 경제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인류의 성장이 무한할까? 자, 자원이 무한하게 들어오면 무한한 성장도 가능해요. 그런데 당연히 무한하지가 않죠. 우리가 공간 자체가 유한하고요. 공간 가운데는 공기 자체가 유한해. 언젠가는 어떻게 돼? 성장은 꺾어진다. 꺾어진다. 수렴하는 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부분의 어떤 경제학 그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토대는 뭐냐면 신고전주의 경제학, 기존의 경제 체계와는 다른 것들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첫째, 자원은 유한하다. 오늘날 벌써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성장도 유한하다. 성장도 유한하다. 기본적으로 인류의 성장과 경제 체계의 성장이 무한하다는 것은 환상이다. 그런 부분에서 요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크게 물러나는 거죠. 요 사이의 경계. 어쨌든 그런 근거하에서 기존 경제 체계를 갖다가 기존 경제 체계를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 굉장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어떤 그런 학파가 이제 보통 구분하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생태 경제학적인 입장이다라고 그러고, 이 책에서는 뭐 이 책의 설명이에요. 이것들이 꼭 학자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책에서는 environmental economics를 또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중도적인 takes the middle ground, 가운데 지점을 택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시장 경제 체계 내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 그걸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지금 현재 시장 경제 내에서 그럼 우리의 자기들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환경을 시장 경제 가운데 환경적인 가치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정책이나 제도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거래제, 탄소 거래제 뭐 이런 거죠. 미안해, 글씨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쪽에서 말하는 패러다임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environmental economics, 우리가 딴 세상에 살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혁명을 할 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혁명도 망한 마당에 지금 갑자기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뒤집는 혁명을 할 거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 어떤 시장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럴 만한 정책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분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경제학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코노믹 툴, 경제학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좀 단순화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보자라고 그러면 뭐 including their harmful environmental health, 뭐 그러면서 이걸 이제 full cost pricing, 코스트라는 건 뭐냐면 비용인데 비용을 풀로 지불해야 된다. 가격에 비용이 풀로 감안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환경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환경적인 비용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 경제, 그래 좋아 너네 시장 경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 경제에 아까 말했지만 자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비용이 계산되어 있느냐, 너네 그렇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값 비싸요. 1리터당 1,800원 막 그래. 그런데 그 가격에 그 휘발유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이 또는 휘발유의 고갈 가능성이 고려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휘발유의 고갈 가능성, 휘발유로 인한 환경의 오염들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가격은 당연히 좀 더 비싼 어떤 가격이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시장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의 시장은 진짜 보이지 않는 손해의 어떤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환경적인 피해, 그걸 복구하는 비용도 시장 가격이 이미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누군가는 우리 후손은 지불해야 될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적어도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경적인 비용까지를 포함한 시장 가격 시스템 뭡니까? 풀 코스트 프라이싱이라고 그래요. 풀 코스트 프라이싱. 따로 번역은 안 했네. 그냥 풀 코스트 프라이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치면 지금 휘발유 값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약 한 3천 리터당 3,000원 정도 돼야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휘발유가 비싸서 어떻게 해? 결국은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환경세라든가 또 뭐예요? 또는 우리 오염물질 때문에 비염 걸리고 약값 뭐 건강 뭐 평균 수명 낮아지고 병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결국은 비용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는데 그게 시장의 또 다른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생산품 자체의 가격에다 매기자라는 것들이 이제 풀코스트 프라이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그리고 subsidizing, subsidy 하면 여러분들 보캐뷸러리 한 뭐 2만 정도 수준 돼야지 나오는 건가 하여튼 조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조하다, 보조금을 지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조금이란 건 뭐냐면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어떤 특성화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뭐 보이지 않는 손해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뭐냐면 시장을 거슬러서 어떨 때는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산업에다가 특별한 실제로 돈을 주기도 하지만 돈 주기가 조금 눈치가 보일 때는 어떤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산업을 갖다 육성을 하고 돕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조 정책, 보조금 정책이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벌목산업이 인도네시아나 어떤 이런 동남아권들하고 사실 노동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벌목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던 그런 보조금이 많더라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뭐냐면 환경적인 어떤 시장 체계를 거스르는 일이죠. 환경을 파괴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오히려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도록 보조금까지 이제 지급받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만약 환경을 갖다가 고려하는 어떤 시장 체계라면 보조금이 이제 어디가 가야 돼요? 환경을 보존하는 바람에 오히려 어떻게 돼? 시장에서 밀리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나무를 캐고 자원을 캐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가격을 아무도 우리 상품을 안 사주네. 우린 망해야 되겠네. 그걸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혁신을 하는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환경 경제적인 시장 경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적절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subsidizing 보조하라 어디를? environmentally beneficial goods. 그러니까 환경 윤리를 지키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가격에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때 보조금을 도입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과격한 얘기인데 과격한 얘기. 세금을 매기자 어디다가? 오염과 폐기물에다가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이런 것들 논의를 연결하면 또 궁극적으로 자원 사용과 관련돼서 자원 사용과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환경적인 어떤 문제로 모든 세금 제도를 갖고 오자라는 측면들 그런 것 갖다 이제 그린 텍스라고 그런다고 얘기했죠. 그린 텍스. 요거는 뒤에 조금 내용 보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째 기본적으로 그래 시장 경제 좋다. 근데 시장에 있는 너네들 가격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격이 아니야. 환경을 파괴해서 대량 생산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가 않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가격은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에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어떤 환경에 미친 영향들, 자원을 고갈시키는 영향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제 체계가 되려면 시장 가격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코스트 프라이싱이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전체 경제 체계를 평가하는 지표들도 거기에 맞게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 성장이니 경제 체계를 갖다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뭡니까? 뭐 여러분 GNP는 많이 들어봤겠죠. GNP, Gross National Product,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총생산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내셔널이라는 국적을 얘기하는데 근데 환경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오염이 그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서는 GNP보다는 GDP를 조금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합니다. Gross Domestic. 이거는 어느 나라 기업이든 간에 그 나라 해당하는 나라 국경 내에 있으면은 그 생산은 다 그 나라 생산으로 보는 개념이죠. GDP, GNP 차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환경에서 GDP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자, 이 GDP도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데 생기는 어떤 비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환경 경제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GPI를 봐야 된다. GPI. GPI 하니까 지가 그로스로 나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Genuine Progress Indicator. 진정한 제대로 된 진보의 지표. 너무 이게 포괄적인 어떤 명칭이 아닌가 싶은데 개념은 간단해요. GPI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성장, 경제 성장은 제대로 된 어떤 평가 지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냐? 간단해. GDP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해요. 다만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야 된다는 얘기야.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자. 더할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적인 혁신. 환경적인 혁신이 됐으면은 그거는 시장 경제의 성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원을 많이 보존하고 오염을 갖다 우리가 복원을 했다. 거기에는 그런데 시장 가격은 아무 제로예요, 제로.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가 찾아서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록 시장 가격 가운데 경제 성장을 하고 이익을 올린 것 같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돼? 모래성 같은 부분이 있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만드는 부분들 언젠가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된다.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그럼 빼버려야 된다는 거야. harmful environmental social cost.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GDP에서 빼버려야 된다는 거야. 별거 아니죠. 더할 거 되고 뺄 거 빼자라는 얘기야. 근데 오로지 시장 가격에 근거한 오늘날의 경제 체계에 근거한 GDP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반영이 희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영을 해보자. 반영을 해봤겠죠? 환경경제학자들이 반영을 해봤어요. 그 반영을 해봐서 나온 결과가 GDP 곡선, GDP하고 GPI 곡선인데 잘못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 어떤 내용이 되겠어. 자, GPI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아직도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근데 GPI를 보니까요, 50년대 후에 성장하는 것 같은데, 뭐지? 이 부분에서 벌써 꺾어졌네. 그 뒤부터 살짝 내리막이야 이렇게. 언제? 70년대 중반 정도에서 이미 꺾어졌네. 그럼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의미가 있죠. 사실은 GDP라는 성장은 경제적인 오염들, 환경의 오염을 생각하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미 어떻게 돼요? 인류의 진정한 진보는 70년대 이후로 이미 내리막길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내리막길. 지난번에 얘기했죠. 숲속에 새가 계속 고갈되어 가는데도 사냥꾼의 사냥 기술이 늘어나면 수확 자체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새의 멸종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 GPI로 봤을 때 인류의 진보가 끝난 것이 아니냐. 오늘 모든 어떤 현란한 어떤 발전들, 경제적인 성장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환경을 파먹고 있는, 원금을 파먹고 있는 사상 누각. 아랫돌 빼서 윗돌에 개는. 젠가 있죠, 젠가 아래 걸 많이 빼가지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것은 뭐냐면 오래 못 가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탑이거든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로 요 GPI 지표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나이브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Environmentally Honest Market System 마켓 시스템 시장 경제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정직한 폭도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을 해쳤으면은 그것들이 비용에 감안돼서 소비자도 알아야 되고 생산자도 알아야 되고 정책가도 그것들을 가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주든 뭐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것들이 오늘날 시장 경제에서 환경적인 혁신을 하는 것들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린 텍스 내지 environmental tax and fees에 대한 장단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죠. 환경세를 도입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세를 도입해봤자 그 환경세를 갖다 그럼 누가 적정한 수준으로 누가 결정할 거냐. 결국은 이것도 시장에다 맡기다 보면 시장 실패도 나타날 수 있고 독점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조리 세금 부담이 가는 어떤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라도 반영돼야 된다는 건 맞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것도 모순이 많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자원이나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고갈시키거나 오염시키지도 않고 우리가 돈을 벌었어. 근데도 세금을 내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세금을 낸다는 거는 내가 돈을 벌면서 사실 기회비용 차원의 개념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자원을 사용해서 남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원을 먼저 사용해서 또 환경에 부담을 주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 수도 있었던 돈을 내가 먼저 벌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환경적 혁신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자원에게도 환경에게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럼 그거는 누구의 기회비용을 뺏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막연하게 돈 버는 액수에만 비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럼 뭐 누가 유리합니까? 환경을요 대량 파괴하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체계가 환경적으로는 결코 유리한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적 혁신을 통해서요 누구에게도 부담을 끼치지 않고 환경적으로 부담을 끼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 그런 사람은 심지어 재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세금 낼 필요 없어. 하지만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남들에게 부담을 주고 남들의 기회 비용을 앗아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린텍스 환경적인 세금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많은 단점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텍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세금 제도를 결국은 그린텍스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환경 경제학자 분들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잘하는 기업들에게 환경적인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장려금이나 아니면 행정 지원들 등등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잘하는 친구들 상 줄 생각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또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미 현실화된 어떤 사례들인데요.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장 가격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접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른바 트레이더블 퍼미션, 뭐 이미션도 되고 뭐 퍼미션도 되고 여러 명칭이 있을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배출. 이게 뭐냐면 탄소 총량이 이제 결국 공기오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탄소 배출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보다도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배출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둘 다 뭐 1993년 이전에는 이 정도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었다. 뭐 탄소뿐 아니라 모든 오염 물질을 이렇게 탄소로 이렇게 배출 계수를 통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수준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라고 쳐봐요. 근데 1년 뒤에 A라는 기업은 자, 생산량을 2배로 확장하면서 2배의 돈을 벌고 2배의 오염 물질을 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은 생산량은 느리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환경적인 어떤 혁신을 이뤘어. 그래서 요만큼을 기존에 배출하던 배출량을 갖다 제로로 줄였어. 자, 그럼 이 기업들의 미래가 배출 거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A는요 2배로 성장했고요. B는 뭐 그냥 그대로야. 근데 그대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시장 가운데 이 두 개가 경쟁이 되겠어요? B는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기업들은 성공하고요.
적게 먹고 적게 살라고 노력하는 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시장에서는 알아주질 않는 거야. 한마디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출권을 거래하자. 그래서 자, 배출권이 이만큼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이상 배출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배출할 게 아니라 이만큼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B는 돈을 더 벌지 못했지만 배출량은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B는 자기들이 이 양을 줄였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더 배출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배출할 권리를 갖다가요, 그만큼 배출을 더 늘린 기업에다가 어떻게 돼? 팔 수가 있다는 거지. 그 권리가 이제 트레이드업을 하니까 이만큼 배출량을 팔아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직접 물건을 팔아서 이윤은 안 남겼지만 환경적 혁신을 통해서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여전히 그래도 이윤을 남긴다. 이런 어떤 개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레이더블 폴루션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이 3년째예요. 옆에 기사를 한번 갖고 와보면 기사 찾아놓은 게 또 있는데 이게 이미 작년 건데 올해 그러니까 시행 1년이 3년째겠죠 이미.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 시장인데 좀 한산하죠. 한산하고 왜 한산하냐 이렇게 쭉 봤더니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배출권 거래 가격이 너무 낮아.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부가 이런 단서를 달아놨어. 우리가 배출 거래제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수출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은 어떤 공헌을 가진 기업들은 그 거래 비용을 정부가 내주겠다 이런 어떤 선약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 다시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배출 거래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금 보니까 CO2 1톤당 가격이 톤당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되네. 물론 유럽연합도 몇만 원 안 되긴 한데 정부가 또 이 가격이 안 늘지 않게 또 이렇게 나름 개입해서 조절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에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을 쓰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산업과 제조업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들 또 개발도상국의 처지도 인정하지만 트레이더블 폴루션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도 또 뭐야? 또 다른 어떤 보조금이 돼버리고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자본, 투기적인 자본이 돼가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어떤 폐해로 또 이 트레이더블 폴루션, 그러니까 배출 거래 시장에도 그런 어떤 시장의 실패들 또는 부당한 간섭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좀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트레이더블 폴루션 시작은 됐다. 교토 협약 이후로 우리가 꿈꾸던 제도들이었는데 시작은 됐다. 유럽에선 비교적 활발하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의 개입 가운데 조금 아직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어떤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레이더블 폴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장단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빅 폴루터스 대마 불사라고 해서 오염을 많이 시키는 대기업들은 결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대마들은 또 정부가 알아서 다 도와준다는 얘기.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보조금이 오고 그래서 이 환경적인 혁신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렇게 어렵진 않게 하는 또 그런 보조금의 어떤 지원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제도의 의미를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의 부분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들이 reducing poverty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환경 오염은 궁극적으로는 가난의 문제, 가난 뒤에 있는 여성의 어떤 권리의 문제 이런 것을 터치하지 않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everything is connected in environmentally favorable things. 환경적으로 유리한 것에는 유리한 어떤 정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난을 해결하는 부분들,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파괴가 가난을 매개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조금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컴뱃이라는 좀 강경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제3세계 개도국에서 여러분 이분이 2007년인가 8년 2007년은
엘고어가 받았고 아마 이분은 2008년에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거예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인데 무하마드 유누스 약간 이슬람 냄새가 나죠. 이슬람은 아니고 방글라데시 분인데 그라만 뱅크를 만들었어요. 방글라데시의 국립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재단에 와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신 장면인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하냐 하면요.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 뭐 케이블 TV 보면 대출 방송 많이 하고 뭐 저리 이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하마드 유누스가 자기 나라 형편을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막 나무를 태워서 화전민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 그 보니까 결국은 자기 나라 동포들이 한 가구당 300만 원이 없어서 저러고 사는구나. 300만 원이란 게 뭐냐면 이분이 경제학자다 보니까 나름 이제 계산을 해보신 거죠. 300만 원 있으면 지속 가능한 스스로 어떤 자립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야. 말하자면 가축을 몇 마리 사서 그걸로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기르면서 또는 자기가 어떤 밭을 이렇게 한 떼기를 사서 관리하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고 300만 원이다. 근데 그 300만 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생존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인당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만들고 그걸 한번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운영을 해보자. 근데 이런 실험이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빈민들에게 무이자로 300만 원을 준다라고 그러지만 누가 갚겠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했고 놀랍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대출 상환율이 한 80% 정도만 해도 성공이다라고 그러는데 일반 은행이 이 경우에는 95%를 이뤘고요. 그리고 다만 대출만 해준 것이 아니고 그 대출금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든가 목축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고요. 또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어떤 일도 그렇고 대출 상환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개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 단위로도 되는 것이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액 대출이 방글라데시 이 개발도상국에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됐고 결국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햇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부에서 만든 뭐 등등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사실 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만들게 된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자립에 가능한 빈민들에게 자립에 가능한 소액을 빌려주고 그 소액을 거의 무이자로 불려주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도 해주고 그런 제도들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게 됐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타셨죠. 자, 국제적인 노력이에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해서 2000년이 될 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새천년의 어떤 전 세계적 목표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난과 기아와 싸우겠다. 근데 그 뒤에 거의 10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 가운데 실현된 어떤 지원들은 약 그 목표 0.28%에 불과했더라. 이런 어떤 굉장히 실수를 자아낼 만한 어떤 그러니까 세계 정상이 어떤 막 포토존에 서서 막 사진빨 받으면서 이렇게 결의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지역에서 한 사람이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세계 정상들이 크게 어떤 선언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그분들 몇 년 지나면 또 다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수상이고 다 물러나잖아요. 정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는 뭐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가서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엔 총장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조직들, 정상들의 어떤 선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한계가 많이 있다. 관심은 많이 끌지만 지금 와서 볼 때 그것들이 100% 성공적이었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전 세계적인 익스펜디처니까 지출이 되겠죠. 전 세계 어떤 지출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느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느냐? 아유, 1.2 트릴리온 하면 10조인가요? 뭐 잘 모르겠네. 10조? 원도 아니고 달러야, 달러. 전 세계 군비가 1.2 트릴리온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익스펜디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액. 그래서 보니까 뭐 가난과 싸우고 삼림을 갖다가 복원하고 등등 우리가 말하는 환경과 내지 어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되겠는데 아우 그거 다 모아도 245빌리언밖에 안 되네.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트릴리언이 아니고. 말하자면 세계 군비에 몇 분의 1만 하더라도 환경과 빈곤의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모순된 구조를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총을 녹여서 뭐 삽을 만들고 칼을 녹여 삽을 만들고 그런 굉장히 나이브한 어떤 평화적인 얘기 그런 것들이 안 통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세계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이브하고 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분명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데도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에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깨달음은 중요하죠. 군비만 우리가 아낀다고 하더라도 가난의 문제, 가난을 누가 구하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가난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세계 인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지만 세계적인 구조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난을 구하는 쪽으로 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끝이가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이 더 있었네요. 자, 그다음에 또 미래 어떤 환경 경제학 측면에서 미래 나아갈 방향으로 또 얘기하고 나아갈 방향 측면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앞으로는 생산해서 그냥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셀링 서비스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셀링 서비스. 그동안 뭐야? 셀링 프로덕트였죠. 프로덕트. 셀링 서비스랑 프로덕트의 어떤 차이가 뭐냐? 셀링 서비스랑 프로덕트의 차이가 뭐냐? 프로덕트는 고정적으로 파는 어떤 물체죠, 물체. 서비스는 뭐냐? 이건 우리가 무형적인 것들, 뭐 안마를 해주거나 이발을 해주거나 이런 것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덕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 개념으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복사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이제 제록스 복사기 회사죠 나왔지만 옛날에는 복사기를 갖다가 팔면은 뭐 복사기 고장 자주 나잖아요. 종이도 자주 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고치고 하면서 새로운 모델 낡으면 낡아서 또 버려야 돼. 버리면 어떻게 돼? 폐기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어떤 전자제품들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냥 팔아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오염이나 또는 폐기 비용들은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리고 소비자로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모든 상품이 사실은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복사기도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임대를 한 개념이죠. 복사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보면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알아서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고 수거한 제품 또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폐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갈아주죠. 그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떤 산업에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커리어 하면 이거는 저 항공모함 얘기한 게 아니야. 뭐 특정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캐리어는 저 프랑스의 냉난방 에어컨을 아마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저 발명가가 만든 회사일 거예요. 근데 에어컨 안에도 냉매라는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어떤 지구온난화 오존 파괴랑 연결되는 중요한 어떤 기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에어컨 그냥 사다가 쓰고 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공기 중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냉난방 기계가 마지막 폐기 처분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프로덕트가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용도 싸지고 환경 오염도 줄고 등등 여러 가지 소비자랑 생산자 간에 좀 더 이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환경도 좀 더 나아지더라. 이런 개념들. 그러면서 레이 앤더슨 사장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한 5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환경경제, 경영혁신, 환경적으로 경영혁신을 한 굉장히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좀 모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처음부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환경 경영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여름 휴가를 갔다가 호킨스의 The Ecology of Commerce, 창업에 있어서의 어떤 생태학,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말하자면 이제 회심을 한 거야. 자기가 기업 활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업을 활동했던 것들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뚱뚱해지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 왔구나. 회심을 하고 한번 굉장히 그 당시로선 실험적일 수 있었던 시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기업이었냐면 지금 보니까 이런 어떤 텍스타일, 바닥 카펫이죠. 바닥 카펫, 건축 내장재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그게 뭐 별거네 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카페트나 이런 수요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이분들도 이제 재벌 기업이에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카페트나 이런 생산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오염이 있겠죠. 이 직물도 그렇지만 이 직물을 염색하는 것들 또 집에 가서 카페트가 여러분 카페트 갈 때 뭐 전면적으로 다 떨어져서 가는 법 없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만 달아가지고 그것만 사실 고쳐도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 뜯어내고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생각을 고쳐본 거예요. 우리가 카페트를 파는 게 아니고 카페트를 서비스로 하자. 가서 깔아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가서 헐어낸 곳만 그 부분만 딱 수리를 해줘. 그리고 갖고 와서 자기들이 폐기 처분하고 재활용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로서 더 이윤이 남고 소비자들로서 소비자 가격이 싸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지. 이거 봐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였네?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전반적으로 환경 경영을 좀 더 넓힌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의 어떤 재활용뿐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의 한 절반 가까이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바꾼다라든가 등등등등 하면서 여기 보니까는 결국 이제 393밀리언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환경 경영적인 혁신을 통해서만 그 이윤이 그만큼 이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 앤더슨 어쨌든 환경 경영의 혁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좀 야비한 용어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뚱뚱해지면은 장땡. 뚱뚱해지는 걸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온건한 단어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벌써 그림이 좀 작아졌어요. 먹을 때 내 적당한 규모를 생각하고 싼 것들이 피해를 주지 않을 걸 생각하고 뭐 너무 소심한 삶인가요? 소심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low waste economy로 가야 된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개인의 인체의 에너로지로 해버리면 너무 이제 명확하죠. 그냥 뭐 냉장고 있는 대로 그냥 계속 먹고 싸고 비만해지고 거기 행복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건강 땀을 흘리고 뭐 이런 운동을 하고 노력하고 또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개인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게 우리가 행복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국가로서도 그렇고 세계 경제 체계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이어트 하자. 그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육은 키우되 지방, 비만은 줄이는. 그러니까 먹을 때 쌀 걸 생각하고 쌀 때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것들을 퇴비화하고 재활용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스, 경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혁신들, 경제 차원들, 그다음에 자원과 오염을 갖다 관리하는 차원들, 그다음에 인구 관리 차원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 목표 의식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거는 덧붙여서 그런 어떤 앞으로 세계의 어떤 경제 체계가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볼 때 변해가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어떤 삶의 구조도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경우 우리의 어떤 커리어, 우리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좋은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 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공과 관련해서 한두 개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하시는 분들, 글로벌한 대기업의 어떤 오염 그런 걸 막 변호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Environmental Law라고 해서 환경법,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어떤 소송을 전담하는 그런 로펌들도 미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뭐 나노 테크놀로지인데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환경을 정화하는 나노봇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생태계의 구조를 공간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 구조를 공간 분석해주는 공간 분석 전문가라든가 뭐 말할 것도 없죠. 많이 있다는 에코 디자인을 하는 분들, 에코 경영을 하는 분들 등등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갈 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